양쯔강 위로 시뻘건 불빛이 하늘 끝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800년 전 그 밤 강물 위에 떠있던 수천 척의 전함이 한꺼번에 불길에 휩싸이며 역사상 가장 처참한 비명이 강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 전투의 이름은 적벽대전이라 불리며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뛰는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을 그립니다. 깃털 부채를 흔들며 동남풍을 불러오고 적군의 화살 10만 개를 빌려온 천재 군사 제갈량 제갈공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사삼국지 어디에도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활약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살을 빌려왔다는 이야기도 동남풍을 빌었다는 이야기도 전부 소설가 나관중이 만들어낸 허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이름은 주유라는 30세 젊은 장군이었습니다. 적벽의 붉은 절벽 위에 서서 20만 대군을 상대로 불의 전쟁을 설계한 사람은 기타르 부채를 든 노인이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던 청년 장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설이 감춰버린 진짜 적벽대전의 이야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파헤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관중이 주유의 공을 제갈량에게 넘겼는지 그 배경을 추적합니다. 두 번째는 정사에 기록된 적벽대전의 실제 전개 과정을 복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왜곡이 1800년 동안 우리의 역사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양쯔강의 그 밤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기 208년 겨울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당시 중국의 북쪽 절반을 손에 넣은 조조는 스스로 80만 대군이라 선전하며 남쪽을 향해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80만이라는 숫자는 과장이었고 실제로는 20여만 정도의 병력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당시 남쪽의 어떤 세력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형주의 유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유정은 싸우지도 않고 조조에게 항복해버렸습니다. 이때 유비는 겨우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치는 처지였으며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조조가 무서워 유비를 따라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장판파에서 조조의 기병대에 쫓기던 유비는 처자식마저 잃을 뻔한 위기에 몰렸고 이때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 아두를 품에 안고 적진을 뚫고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유비 진영에서 손권에게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이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손권을 설득하여 조조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제안했고 이것이 정사에 기록된 제갈량의 적벽대전에서의 가장 큰 공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갈량의 역할은 외교관이었지 전쟁의 설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손권의 조정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장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하들은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손권 앞에 나아가 조조의 약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방 군사들은 배를 타본 적이 없어 뱃멀미에 시달릴 것이고 겨울철 긴 원정에 지쳐 있으며 전염병까지 돌고 있으니 군사 3만이면 충분히 깨뜨릴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손권은 그 자리에서 탁자 모서리를 칼로 내리치며 항복을 말하는 자는 이 탁자와 같을 것이라 외쳤고 주유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소설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제갈량의 설전과 지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려져 있지만 정사의 기록은 명확합니다. 전쟁을 결심하게 만든 것도 전략을 제시한 것도 군대를 이끈 것도 모두 주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관중은 이 공을 제갈량에게 돌렸을까요? 그 답은 소설에 쓰인 시대의 정체적 분위기에 숨어 있습니다. 나관중이 선국지연해를 집필한 것은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이르는 시기로 이때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는 촉한의 정통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비의 나라 촉한이야말로 한나라의 정통 후계자이며 조조의 위나라나 손권의 오나라는 찬탈자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관중은 소설의 주인공을 유비 진영에 맞춰야 했고 자연스럽게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을 신처럼 띄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인물이 바로 주유였습니다. 정사에서 주유는 당대 최고의 명장이자 음악에도 뛰어난 교양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연주 도중에도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하여 고기오 주랑구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키가 크고 용무가 수려하여 미주랑이라 불렸으며
손책과는 동갑내기 친구이자 의형제로 함께 강동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손책이 암살당한 뒤 동생 손권을 보조하며 오나라의 군사를 총괄한 인물이 주유였고 적벽대전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33이었습니다. 30세 젊은 장군이 20만 대군을 상대로 겨우 3만의 병력으로 역사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 속 주유는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제갈량의 재능을 질투하는 속 좁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갈량이 동남풍을 빌려오자 분노하고 제갈량이 화살을 훔쳐오자 이를 갈며 결국 제갈량에게 3번 쏘가 분통이 터져 피를 토하고 죽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낳고 또 제갈량을 낳았단 말인가라는 비통한 유언은 소설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정사에 따르면 주유는 적벽대전 2년 뒤인 서기 210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제갈량과의 갈등 같은 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유는 유비 진영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나반종이라는 천재 작가 한 명이 부린 상상력이 1800년 동안 수억 명의 멀리 속에서 주유를 소인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소설의 안개를 걷어내고 정사가 기록한 그 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기 208년 겨울 양쯔강 위에 조조의 대함대가 쇠사슬로 서로 연결된 채 떠 있었습니다. 북방 출신 군사들이 배 위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심한 뱃멀미에 시달리자 조조는 배와 배를 쇠사슬과 널빤지로 엮어 하나의 거대한 수상요새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 정보를 접한 오나라의 노장 황계는 주유를 찾아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적의 배가 서로 묶여 있으니 불을 지르면 한꺼번에 태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유는 즉시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기서 역사의 남을 작전이 시작됩니다. 황계는 조조에게 거짓 항복 편지를 보냈고 조조는 오나라 내부에 항복파가 많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를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약속된 날 황계는 마른 억새와 장작을 가득 실은 전함 수십 척의 기름을 부은 채 조조의 함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거짓 항복을 위장한 배가 조조의 함대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황계의 병사들은 일제히 불을 질렀고 때마침 남동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불길은 쇠사슬로 엮인 조조의 전함을 한꺼번에 집어삼켰습니다. 불길은 강 위의 배에서 강가의 진영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조조의 20만 대군은 아비규환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사 삼국지 위선 무제기에는 이 패배를 큰 역병이 일어나 관리와 병사들이 많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 학자들은 이것이 조조의 체면을 위한 면피성 서술이라고 분석합니다. 진수라는 역사가가 위나라의 후신인 진나라에서 살았기에 조조의 패배를 직접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서 주유전에는 주유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적벽에서 조조를 대파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촉서 제갈량전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제갈량 본인의 전기에도 적벽대전에서 그가 무슨 활약을 했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칠성단을 쌓고 하늘에 기도하여 동남풍을 불러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남동풍은 양쯔강 유역의 겨울철 기후 특성상 간헐적으로 부는 자연현상이었을 뿐입니다. 주유와 황계는 이 기상 조건을 정확히 읽어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사적 천재성이었습니다. 결국 적벽대전의 승리는 주유의 전략과 황계의 용기 그리고 오나라 수군의 전투력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습니다. 제갈량이 한 일은 전쟁 전의 손권을 설득한 외교적 공적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소설에 속아왔을까요? 나관중이라는 작가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이 그만큼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설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놓고도 마치 실제 역사인 양수억 명의 뇌리에 새긴 그의 필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 명의 영웅이 1800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30셋에 20만 대군을 물리친 젊은 장군은 소설 속에서 질투심 많은 소인배로 전락했고 55서 5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영웅은 분통이 터져 피를 토한 찌질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호북성 적벽시에 가면 삼국적벽고전장이라는 거대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소설 속 장면들이 마치 실제 역사인 것처럼 전시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제갈량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돌아갑니다. 제주는 나관중이 부리고 돈은 현대 중국인들이 번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역사와 소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한 소설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연애가 별개라는 사실을 멀리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소설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적벽대전의 진짜 영웅 주유는 정사에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품이 너그럽고 도량이 넓어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소설이 그려놓은 속 좁은 인물과는 정반대의 평가입니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써놓은 이야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소설의 재미에 빠지되 그것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교양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적벽대전을 떠올릴 때 깃털 부채 대신 남동풍 속에서 화공을 명령하는 30세 젊은 장군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800년간 억울했던 주유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예의일 것입니다. 양쯔강의 물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흐르고 있으며 붉은 절벽 위에 새겨진 적벽이라는 두 글자만이 그날 밤의 진실을 묵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